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와 비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엔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포함해서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사각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도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도 보호하지 못한 이유 전문가와 들여다봅니다. 금요일 뉴스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을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전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후 재판에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앞서 오전 재판은 12시 반까지 진행됐다가 휴정했는데요. 오후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돌아온 이 대표가 오전과 달리 이번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네, 이어 이 부당함을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각하 처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오전 재판에서 이를 강조하며 검찰이 사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밖에도 검찰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먼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변형했고 변형한 발언을 허위로 기소했다며 독특한 기소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선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맞섰는데요.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는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없고 김 처장과 같은 팀장급이 성남시청에 600명이나 되는데 일일이 그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 처장과 관련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처장이 단지 하위 직원에 불과했는지 등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이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소 사실을 한자 한자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재판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신청했는데 오는 31일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모두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진술과 증거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오후 공판 재판 중인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후 재판에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 출석, 여야 반응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자녀의 학교 폭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대신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은 증거를 안 봐도 허위 사실인 걸 알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상처가 나면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대표 재판 외에 내부 갈등도 민주당의 악재로 꼽히고 있죠. 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나온 당내 이탈표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을 찾아내 심판해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친명계 주장이 나왔고 오늘은 원외 지역위원장 80여 명이 이탈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당혁신위가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 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그 열성 당원들의 그런 지지도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표적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수적 우위나 힘의 우위로 누르려고 하면 싸움이 증폭될 거라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지분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균열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주장이 국회판, 민주당판 십자밟기, 그러니까 과거 기독교 박해 과정에서 십자가를 밟게 해 신자인지를 가렸던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상대당이지만 정말 걱정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해외로 나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3월 1일 3.1절에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놓고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무슨 민생을 외국에서 의논합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닷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설 속의 엄석대도 다시 등장을 했던데, 자, 당권 주자들의 막바지 당심 경쟁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20분에 한 종편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부동산 의혹과 총선 승리 전략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부터 곧바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대선 단일화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낸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가 잘못이었냐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공세에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후보는 단일화로 모든 과거 행적이 지워지는 건 아니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고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는 줄 세우기 등 당내 친윤계 행태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거듭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말을 해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당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거짓 기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작성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적정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분량만 60쪽에 달합니다. 자녀가 원고나 피고로 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만큼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고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끝난 소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지만을 보면 정 변호사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질문의 의도가 현재 상황에 국한해서 질문한 것이라면은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따져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사 검증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은 인사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 즉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의 협찬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협찬이냐 후원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 컨텐츠 협찬 기업 가운데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곳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인데
비슷한 구조를 띈 사건들과 배치되는 검찰의 판단은 형평성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만 2차례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강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찬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항고나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늘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을 하는데 앞서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을 한 만큼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가 이번 달 대규모 야외 기동을 포함한 연합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훈련 같은 20여 개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과거 1부와 2부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 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구분 없이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중단됐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전개도 예상됩니다. Warrior Shield FTX stands for the ROK-US Alliance's capability and resolution to ensure a combined defensive posture to defend the ROK.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여부와 수준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놓고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먼저 하라는 식의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대표부 김일훈 참사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 합의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이 불법적 군사활동과 도발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등 미국 해구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 한미 두 나라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미 두 나라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확장 억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확장 억제 기획과 운용 등 각 단계에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ew consultative mechanisms to get after some of the issues that we know are really important to Seoul, which is to better understand our strategic operations and planning and thinking.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몇 달 동안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실사격 훈련 재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마련 중인 새 메커니즘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s not to deter Kim Jong-un from killing a bunch of fish with his missiles. And we're focused on ensuring that, again, Kim Jong-un doesn't
take risks that go way beyond his capacity.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무대에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꺼낸 말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항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만장일치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 군사활동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구실이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군 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4.0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발사 전 교란 파괴할 수 있게 하는 킬웹 작전 개념이 공식화됐습니다. 또 2040년까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일선 부대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재설계하고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해 북한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중위와 소위, 하사의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전천후 실거리 사격이 보장되는 국방종합훈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하고 적대 행위자는 파괴하고 해체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적성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It also has substantial cyber capabilities that, if deployed at a minimum, can cause localized temporary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inside the United States.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식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해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적대적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규제 완화를 촉구해온 민간 부문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책임을 촉구해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남 진주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도 4, 전남과 전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우선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몇 시간 전에 잠시 놀랐습니다. 자, 지진 규모 3.0 어느 정도 강도죠? 네, 올해 일어난 12차례의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겁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11시 26분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3.0, 진원의 깊이는 8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진도 4, 전남과 전북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고요.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입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었고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26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서 일어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했습니다. 이번 지진 주변에서는 과거에도 지진이 많았는데요. 반경 50km 내에서 1973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37차례며 이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1993년 7월 8일 규모 3.6 지진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아직 남아있는 격리와 마스크 의무를 완전 해제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일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부가 그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세부적인 일상 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방역 규제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해제할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시점도 나왔습니다.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 회의를 소집해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위기 단계 심각을 경계로 하향 조정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조치 조정 그리고 그 위기 단계의 조정에 대해서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정도로 WHO에서 그 코로나 긴급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위원회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위기평가 회의를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입니다. 지난해 4월 25일에 1급에서 2급으로 단계를 조정했는데요. 이걸 다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격리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또 지난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교통수단이나 병원, 약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 의무 착용을 남겨뒀었는데요.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는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도 대폭 증편되죠. 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 항공사가 각각 주 608차례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한중 노선은 일주일 1,100여 차례 운항했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일주일 62차례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이달 말까지 일주일 200차례 이상으로 늘리고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300여 명 많은 1,40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100명대고 어제 하루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11.5%로 여력이 충분해 현재 3,900여 개 병상을 1,000여 개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영해로 유입되는 데 대비해 3중 점검 체계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박 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전파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경우에도 이중 검사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선박 평형수는 배에서 짐을 내릴 때 배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물을 주입하고 배에서 짐을 실을 땐 배에 주입했던 물을 배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육계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를 올해 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시설 공사와 관련해 봄 무렵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실제 방류 개시가 6월 이후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가드레일 세부 내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설비를 미국에 짓게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수익 전망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회계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지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는 미국 상무부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다음에 규제라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오히려 겨자먹기로라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인데 이달 중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공장에 대한 후속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적재산권과 생산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청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면서 어제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7급 공무원보다 더 낫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구직자들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기술직 평균 연봉을 봤더니 2021년 기준 9,600만 원이에요. 단연 탑입니다. 자, 그렇게 고연봉인데다가 이제 뭐 복리후생 상당히 좋죠. 여기다가 이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뭐 꿈의 직장, 그리고 이제 취업 이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는 킹 산직이다. 킹. 예? 왕의 이 왕과 이제 생산직의 합성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최고의 이제 직종이다라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7급 공무원보다 더 낫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전직하시려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번에 한 400명, 올해 한 400명을 뽑으니까 아마 그 이상 500대 1 정도의 경쟁들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이 10만 명 이상 최소 이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방금 전에 산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통해서도 계속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산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남 순천 산불이 강풍에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는 속보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32분쯤 전남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어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불 2단계는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현재 인근 민가 24가구 41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산불 진화 헬기 13대, 산불 진화대원 150명이 투입돼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일몰 이전에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전남 순천 산불이 강풍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세제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혈세를 한 푼도 쓰지 않겠다거나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도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된 날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향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본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초소형 주택형 899가구로 확정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29제곱미터는 2가구, 39제곱미터는 638가구, 49제곱미터는 259가구 등으로 오는 8일 하루 동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8일 청약 후 13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은 이달 20일 하루만 받습니다. 네, 0.78명.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2021년 0.95명에서 0.1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급감했습니다.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데 공감을 같이 했고요. 그 복지부의 사회부장위원회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종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네, 사실 저출생 문제는 기금 고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네, 지난해 기금 운영 성적이 역대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선 연금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나쁜 건가요?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내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저께 2022년도에 연금 운영 수익률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미 적자가 나왔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컸냐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네. 마이너스 8.22%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동안에 8% 넘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성적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적표가 나온 게 딱 3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었던 2018년. 그때 마이너스 0.18%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이때도 좀 글로벌 금융시장들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때 마이너스 0.9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를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손실금이 79조 6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1년 만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80조 원가량을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적립금이 900조 원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모기지 사태 있던 2008년 네. 그리고 2018년 때 지금 마이너스 사태를 기록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80조 원이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았던 겁니까? 사실 우리는 국민연금을 꼭 좋아서 내는 건 아니죠. 예. 강제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네. 주식이 40% 그리고 채권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말고 부동산 그렇죠. 원자재, 사모펀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체 투자의 특징을 보면은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좀 낮고 안전 자산인 채권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보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한 14%, 17% 정도가 해외 주식이에요. 둘 다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국내 주식이 22% 넘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는 2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의 긴축 정책을 역시 들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 특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시장이 좀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전쟁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국제적인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손실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제가 위험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채권시장은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특히 나라가 보증하는 국채 같은 것들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조금 괜찮고 채권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이 좋은 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았어요. 동반 하락한 예. 부분.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한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좀 기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 해외 채권도 다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왔고요. 대체 투자에서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손실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심하고 한숨도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 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변수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그렇죠. 예. 다른 나라 기금 운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금융시장의 모든 이슈들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의 기금들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겠죠. 예.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17.6%나 마이너스가 나왔죠. 일본과 캐나다도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는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은 일단은 채권과 주식시장이 세계적인 낙폭보다는 조금 견조하게 유지가 됐던 편이었고요. 또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화가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로 바꿨을 때 환차 이익이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좀 수익이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캐나다는 조금 더 다른데요. 캐나다는 대체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가 되는데요. 캐나다는 59%쯤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체 투자가 지난해에는 비교적 나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캐나다가 마이너스가 좀 적은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지난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실적을 밝힌 이런 주요 연기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못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주 못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빠지긴 빠졌단 말이죠. 예. 올해는 어떨까요? 참 이 자산 시장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예.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국민연금 쪽의 설명을 보면은 올해 2월까지 수익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적립금이 다시 930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국민연금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올해 수익률은 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변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역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제 지표, 노동 지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PCE라는 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을 다 합친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인데 애초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기하는 물가 목표 2%가 이 PCE 근원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더 높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같은 긴축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원래 사실 초반에만 해도 러시아가 더 이게 쉽게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르죠. 예. 1년이 지났는데 전황은 아직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진다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해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상황을 낙관만 하기보다는요. 네. 투자를 다변화한다든지 자산 배분의 그 전략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댓글도 보이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연기금이 주식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자 끝으로 자 이렇게 손실을 냈다는 소식에 불안한 시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예. 개혁과 맞물려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국회에 연금 투기, 개혁 투기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10월에 종합방안 마련하기로 했는데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냐? 지금 논의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더 낼 것이냐? 더 받을 것이냐, 더 늦게 받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늦게 받는 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59세에서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라는 계획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더 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년 넘게 9%로 보험료율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높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높인다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소득 대체율, 더 받는 문제예요. 더 받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평균 그 소득에 비교한 연금 액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40%대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50%까지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논의가 다 나오는 이유는 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조만간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오는 네.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대 간 갈등까지로 번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데 젊은 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연금 보존이 중요한 국민연금에는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반강제로 낸 연금을 받아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금 개혁에 대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연금 쪽에서 이 기금 운용의 수익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걸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 1%포인트에 따라서 그 고갈 시점이 몇 년씩 맞습니다. 늦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곳간 국민연금 문제,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해 한일 관계의 진전을 호소했다면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직된 한일 관계를 전환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도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가속하고 중국의 타이완 위협도 강해지는 등 안보 정세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한일 간 인식이 일치하면 한일 협력 여지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가장 큰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문제 해결을 향한 한국 측의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 내부의 시각을 먼저 보셨는데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한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첫 3.1절 담화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 30건을 한동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모든 3.1절 기념사에 사과나 반성 등을 촉구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1년 이후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엔 언급은 했지만 실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둘째 해까지 말을 아끼다가 2005년부터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문제까지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 연후에 화해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인 일본에 딱 한 번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는데 취임 첫 해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외로 재임 기간 내내 3.1절 기념사에서 사과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93년 8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에 이 같은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우경화의 흐름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같은 현안까지 부각되면서 우리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군 현대화 지원,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AIF 글로벌 로지스틱, 갤럭시 일렉트로닉 등 중국 기업 28개와 파키스탄 기업 4개, 미얀마 기업 3개, 러시아와 타이완, 벨라루스 기업 각 1개 등 모두 37곳입니다.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집단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무장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 서부에 침투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마즈 브리안스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그룹의 침투와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어린이 1명이 다쳤으며 두 지역이 드론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주민 여러 명이 한때 인질로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Не вспомнят. Никто даже не обратит на это внимания. Но вновь повторю, ничего у них не получится. Мы их дожмем. 그러나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전통적이고 고의적인 러시아의 도발이라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 관계자는 공격자는 푸틴의 적이라며 러시아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와 멀지 않은 도시에 드론이 추락하고 미확인 물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 나타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의 5층 아파트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1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звірячий російський ракетний обстріл Запоріжжя буде наша відповідь як військова, так і юридична. Окупант неминуче відчуватиме нашу силу. 동부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포위 공격 속에 우크라이나가 거점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란에서 여학생만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맞선 보복성 공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군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릅니다. 독가스 공격을 당한 여학생입니다. 지난 1일 하루만 이란 아르다빌에 있는 학교 11곳에서 여학생 343명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여학생을 상대로 한 독가스 공격은 지난해 11월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콤에서 처음으로 신고됐습니다. 석 달 동안 30여 개 학교에서 1,200명이 넘는 학생이 공격당했습니다. 아직 누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테러를 벌인 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난방기기 때문이라던 이란 정부는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ویژه‌ای رو ما مأمور کردیم که در این رابطه بیان و تحقیق بکنن که این کمیته از بهترین اساتید سمت‌شناسی کشور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ها 인권단체들은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공모했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여학교를 폐쇄하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نگران کننده ای رو برای دانش آموزان و اولیا ایجاد کنند. هدفشون هم به تعطیلی کشوندن مدارس. 이란에서 여성 대상 테러는 있었지만 여성 교육권을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과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극우 연립정부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 2달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정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연립정부 내부에서는 균열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번화가에 구호 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위대가 모인 곳은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 여사의 단골 미용실 앞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개혁안은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고 판사 임명권도 의회가 가져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12년 집권을 좌초시킨 부패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되거나 다쳤습니다. 최대 우방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민주주의는 독립된 사법부 위에 구축됐다며 일찌감치 사법개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목소리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며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רוב אזרחי ישראל לא רוצים אנרכיה. רוב אזרחי ישראל רוצים שיח ענייני, ובסוף הם רוצים אחדות. 연립정부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핵심 정책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각 1년 반 뒤 극우 성향 정당들과 손잡고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 2달 만에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 격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일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14기 1차 회의가 내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는 모레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해 이달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정기국회 격인 이번 전인대 회의에선 시진핑 3기 핵심 인물들이 당정군에 걸쳐 완성되고 시진핑 주석은 3년임과 함께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네, 여러 폭행 의혹에 휩싸여 있는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 씨가 프로그램에서 결국 하차했습니다. 황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제작진과 상의 끝에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과거 술자리 폭행,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거센 하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특정 참가자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결승전 평가를 진행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국민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결정적인 점수가 되는 만큼 어떤 개입도 불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30% 이상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인 초중고 학생 321만여 명 가운데 1.7%인 5만 3천여 명이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었는데 신고 학생 3만 9천여 명 가운데 35.3%가 피해를 알린 후에도 학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금품 갈취와 성폭력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각각 33%와 32.8%였습니다. 네, 수입차를 동원해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진짜 교통사고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수법이 대범했는데요. 범행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 한 골목입니다. 남색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벽 쪽에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차 2대를 들이받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히죠. 사고 차량 3대는 모두 수입차였는데 이 사고로 차주들은 보험사에서 1억 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보험 사기를 위해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경찰은 사고 하루 전에 이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다른 차를 동원해 미리 사고 동선을 연습하는 CCTV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수입차 보험금이 차 거래가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사고를 공모한 혐의로 차주들은 입건됐고 결국 주범은 구속됐습니다.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 약물 치료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구속된 뒤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김근식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10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 육군 장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당시 강원 지역 군부대 육군 중이었던 정 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73명에 달하며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성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간부가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한국노총 간부 출신 강모 씨의 배임 수재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0억 원대 비리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건설노조를 한국노총에 복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완전체로 소집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은 출국 하루를 앞둔 오늘 고척돔에서 이틀째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SSG 랜더스 2군 팀과 연습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대표팀이 보유한 2명의 든든한 메이저리거죠. 1995년생 동갑내기 에드먼과 김하성 선수. 이 선수들은 메이저리거는 2번의 공식 연습 경기만 출전할 수 있다는 WBC 사무국 규정 때문에 일본에 갈 때까지 연습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 경기에 앞서 라이브 배팅을 하면서 따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비에서 세계 최고의 유격수, 이루수 조합인 키스톤 콤비가 기대되는데요. 타격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중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엔 삼성 소속의 오른손 투수 원태인 선수, 그리고 이어서 NC의 왼손 투수 구창모 선수가 두 선수를 상대로 차례로 공을 던졌는데요. 현역 빅리거를 상대로 투수들도 다양한 구질을 점검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7타수 2안타를, 에드먼은 8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척돔에서는 또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WBC 붐업 서포터즈 발대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 응원 메시지가 적힌 머플러를 대표팀에 전달했는데요. 응원 문구는 SNS 이벤트 응모를 통해 심사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법의 K, 히트앤런, 치고 달리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푸른 물결이라고 이름 붙여진 서포터즈는 전 야구 선수죠. 심수창, 유희관 선수, 그리고 방송인 김민경 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영상을 비롯해서 릴레이 짧은 동영상 챌린지, 그리고 일본 도쿄돔 현장 응원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서포터즈 응원에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오후 결전지인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남녀 탁구 대표팀 에이스 장우진, 전지희가 일본 에이스조를 꺾고 인도 스타 컨텐더 혼합복식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두 선수는 인도 고아에서 열린 4강전에서 하리모토 하야타조의 빠른 공격에 먼저 2게임을 내주고 고전했지만 2대2로 만회한 5번째 게임 중반 놀라운 집중력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해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열정 배드민턴 리그에서 화순군청이 전북은행을 꺾고 여자부 B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화순군청은 포천체육관에서 계속된 단체전 B조 예선에서 복식 2게임을 내줬지만 유아연 등 단식 3명 주자가 모두 승리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승 1패가 된 화순군청은 B조 최종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주말인 내일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따뜻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 남부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밤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상 3도, 대전 0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